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대생 복귀가 결정된 걸로 아는데 우리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의대 증원이 이제 백지화됐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예. 뭐 상황 좀 일단 먼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대생 복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본과 4학년은 2학기에 복귀를 해가지고 내년 8월에 졸업을 해서 이제 추가 국시를 아마 보게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본과 3학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다다음 연도 2월에 졸업할 수도 있고 8월에 졸업할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학교마다 다른 이유가 임상 실습을 이제 미리 나간 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이제 본과 3학년 이후에 임상 실습 적체보다는 주로 이제 강의실 수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다녀보신 분들은 이제 뭐 치과대학이나 한의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임상 실습을 요즘에는 본과 2학년 때부터 하고 뒤에 강의실 그 수업을 하는 그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교들은 강의실 수업은 이렇게 축약해가지고 뭐 동영상 수업이나 뭐 등등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런 학교들은 이제 2월에 졸업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이제 실습 시간이 많이, 이제 실습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고 그 실습 시간을 뭐 하루에 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학교들은 이제 내후년에 그 8월에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부 이 압축해가지고 수업을 해가지고는 다 2월에 졸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8월에 졸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국시를 아마 다 보게 되는 걸로 지금 이제 합의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그 추가 국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턴 기간도 8월에 국시를 봐서 이제 8월 졸업을 하게 되면 9월부터 하는 인턴십으로 해서 뭐 반 6개월짜리 압축형 혹은 가을 턴을 계속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뽑아서 어쨌든 최대한 적체 없이 지금 다 밀어 올리려고 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목표는 그러니까 242516이 막 뒤섞이지 않게 빨리빨리 이제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예. 어차피 빨리 이제 의사 배출이 안정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건데, 일단은 그 계획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의대생들이 이제 복귀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뭐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해서 유급이나 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고, 이걸 정부가 수용을 했는데, 어쨌든 언론에서는 이 부분이 특혜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지 그 얘기를 일단 하고 넘어갈까요? 일단은 뭐 그거는 특혜는 맞죠. 뭐 특혜가 아니라고 뭐 주장할 수는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그 공정 맨날 이야기하는데 요즘 세상에 공정하지 않죠. 근데 이제 문제는 특혜를 줄 수밖에 없고 공정 문제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 하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어떤 정의나 공정을 논할 수 없는 수준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고요. 그걸 방증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도의 그 어떤 집단 수업 거부나 아니면은 전공의들의 집산사직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힘을 왜 갖는 거냐면은 뭐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이렇게 집단 행동할 수 있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역으로 해야 되고요. 요번에도 만약에 뭐 이 문제를 이렇게 직시하면서 뭐 2000년 사실 의학분업 때부터 이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근데 뭐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개선하는 데는 하나도 지금 뭐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개선 방안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고, 이제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이게 학생들한테 뭐 특혜를 줬니 안 줬니 이야기하면서 뭐 그럼 이걸 더 끌고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더 끌고 가면은 말 그대로 지금 24학번, 25학번은 지금 이미 같이 졸업하게끔 이거는 압축을 해도 방법이 없거든요. 이미 수업을 입학해서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500명이 지금 동시에 지금 수업을 듣고 지금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의사가 돼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다는 뜻은 내년에 입학한 사람들까지 해서 그러면 10,000명 넘는 사람을 한 번에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어쨌든 의대생들이나 뭐 전공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그 12.3 그 내란을 획책하고 물러나는 바람에 어쨌든 이게 해결의 통로가 생긴 건데 의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대생들이 그 수업을 거부했던 이유에 어쨌든 증원 문제는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했던 이제 필수의료 붕괴라든가 지역의료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한 적이 있었을까요? 학생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계속 이거는 의학분업 때부터 마찬가지인데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의사 집단은 싸운 건 아니거든요. 2020년에도 400명 증원안을 반대하는 데에만 다 동의를 한 거지 반대 대신 뭐를 하자 뭐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은 증언을 논의하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건 합의가 안 돼요. 이 내부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집단적인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대한 비토하는 전략이나 그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가능한 거지 포지티브가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해관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병원 의원, 그 다음에 전공의, 학생 이해관계가 사실 다 다르거든요. 이게 같다라고 하는 거에서 유일하게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시장적인 의료 공급에서 경쟁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반발한다. 요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공동행동이 가능했던 거죠. 어쨌든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에서 특혜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이 훼손시킬 수밖에 없을 만큼 이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또 의대생들의 그 수업 거부의 명분은 사실상 정말 중요한 의료 문제에 대한 명분은 사실은 갖고 있지도 않았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단 행동으로 어쨌든 본인들의 말하는 투쟁의 성과는 이렇게 다 얻게 된 것인데 이런 의대생 세대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조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에 가장 큰 폐해 혹은 진짜 이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하던 그 권력자가 얼마나 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책임한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학생들이 휴학을 할 때부터 예견돼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복귀시킬 수 있는 어떤 모종의 뭐 정치적 압력 혹은 뭐 이제 행정력을 통한 압력 뭐 이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가 1년 이상 이렇게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뒷감당을 다음 세대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괴물 같은 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정부의 보건복지부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책임하게 그냥 시간만 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러한 지리하고 긴 사실은 지금 거의 1년 6개월간의 전공의는 지금 복귀도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이 학생들로만 봤을 때도 1년 6개월간 집단 행동을 한 이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이냐? 대단히 강력한 그 내부의 공동 정서가 마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의학분업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한 6개월 정도의 그 수업 거부와 집단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대를 전후로 의사 사회의 상당한 보수화 혹은 내부의 결집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만들어낸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 구급파에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송영길 씨가 하는 소나무당까지 가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아무튼 구급파의 상징 같았던 최대집 회장 그리고 최근에 의협회장을 했던 이면택 회장 이런 사람들 다 사실은 2000년 의학분업전으로 그 당시 그 기점에서 이제 대단히 극우 보수화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 거기서 이제 의쟁투 의장을 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지금 이제 성남시 시장을 하는 신상진 이런 사람들도 이제 그리고 유라이트 쪽의 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이름을 올리게 되는 계기도 2000년에 이제 의학분업 투쟁이었는데 의학분업 투쟁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학생과 전공의만의 투쟁은 아니고 개원이들이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범의사 집단의 어떤 그 공동투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데서 이제 여러 방면에 그 우경화가 일어난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이기주의적인 어떤 방식의 해결 방식을 이제 그 어떤 내재화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는 의협 선거나, 그리고 이제 의협 직선 선거에서 제일 먼저 당선된 노한규 회장 같은 경우에 항상 한 게 이제 2000년 어게인 이런 이야기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에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게 본인들의 이제 뇌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전공이 그 특히나 뭐 전공이야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일부는, 이거는 뭐 제살 깎아먹기도 일부 있었지만, 이제 의대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어떤 집단 행동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학습이 분명히 지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집단이 이제 이후에 뭐 인턴도 되고 레지던트도 되고 뭐 전문의가 돼서 이제 임상 현장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좀 지금 뭐 의학분업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다른 방식의 집단 행동이나 아니면은 본인들의 이해관계 관철하려고 하는 자신감을 보일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끝으로 2020년에 400명 증언하는 약 한 달, 그리고 짧게는 2주 정도의 진료 거부로 사실은 철회가 됐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제 이 운동을 주도했던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학생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이제 인턴이나 학생들이 지금 본과 4학년으로 올라가서 지금 다 이거를 추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으로 사실 작년에 집단 사직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진행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불과 2주 만에 어떤 그 집단 행동의 경험으로도 이제 훨씬 더 강력한 대응책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점을 볼 때,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단체 행동을 해가지고는 모종의 성과를 이렇게 거둔다는 거는 이제 이 한동안의 이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고, 또 그렇게 되면 이 논리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어긋나게 되고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이게 또 작용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7,500명이 졸업할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드러날 거거든요. 그 문제의 시발점이 2,000명 증언안이고, 그 2,000명 증언안이 결국은 의사 집단과 합의를 하지 않고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 세대가 뭔가 사회화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의사로서의 어떤 사회적 역할이나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역할로 그 기능을 하는 데에는 아주 심각한 이거는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이제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어쨌든 뭐 그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지난 28일 날 7월 28일 전공의협의회에서 환자단체 연합에 가서 그 사과하는 그런 액션을 하기는 했어요. 이게 뭐 어쨌든 국민 정서를 좀 다루기 위한 그런 액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먼저 우리가 얘기 나누면서 준비했던 얘기가, 이제 한국에서 의사 노동이 이 의미가 정치적으로 이 의사 집단이나 어떤 집단이다 이렇게 낙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극복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저는 낙인은 이제 벗어날 길이 없다. 사실은 집단적으로는 과거에도 이제 저희가 식민지를 거치면서 특히나 이 서양의학 쪽 이제 의과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이전부터도 개원 중심이다 보니까 좀 뭐 돈을 밝힌다, 뭐 그때는 건강보험도 없을 때고, 그래서 오죽하면 뭐 껍빛단니 같은 소설이 있었겠습니까? 뭐 수능에도 나오는 소설이니. 그러니까 이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상당히 이제 탐욕스럽고 돈을 밝히고, 그 말로는 되게 뭐 이런 저런 이렇게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쟤네는 진짜 돈 때문에 의대 가는 거야, 옛날부터 의사 된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한국 사회는 만연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 의학분업 때 이제 명확하게 그동안의 어떤 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서 이제 던지고, 우리는 집단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한번 보여준 거고, 이제 요번에는 그때는 이제 개원이들이나 이렇게 실제로 돈을 벌고 있던 의사들 중심으로 뭔가 추진을 하면서 후배들을 추동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거꾸로 개원이나 임상 교수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뭐 부추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심정적 공감을 한 사람 많았겠지만은 그러면은 결국 이 젊은 세대들이 지금 본인의 미래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집단 전체에 대한 어떤 사회적 낙인 효과는 저는 엄청나게 커진다. 한동안은 이제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의료 봉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좋은 의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진짜 국경 없는 의사회나 뭐 이런 데 가셔서 하시는 분들부터 많은 그런 이제 자잘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뭔가 있겠지만은 의사 집단은 뭔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영화 사람이 약간 좀 탈사회화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중적인 반감으로 의사 집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그 호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게 되고 싶다는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고 보진 않아요. 저기가 되게 확실한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카르텔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하고 확실한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다라는 거는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이제 상당한 이제 그 내부적인 권위를 가질 거기 때문에 이게 의사를 자식을 의사를 만들겠다 혹은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더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근대 자본주의의 이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이 그 자본이 사실상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다 이렇게 그 벽들을 허물고 신자유주의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완전 고용 체계를 박살을 내고 뭐 이제 비정규 노동, 뭐 플랫폼 노동하고 그다음에 AI 들어서면서 막 이거를 막 지금 뭐 개인 택시 이런 것도 우버로 바꾸고 뭐 이런 게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생리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체감하면서 대단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내가 이제 자본가가 돼야 되겠다, 자산가가 돼야 되겠다는 욕망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코인 하니, 부동산 하니, 뭐 주식 하니 지금 사실 직장인들이나 한국 사회 대부분이 다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유일하게 지금 집단 행동에서 성공했고 일정 정도의 그 자신들의 지분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확보를 하고 거기 그런 어떤 자본의 어떻게 보면 자본의 공격이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2,000명 증언하니 윤석열이 생각하는 게 야 니네 그렇게 많이 뽑아서 니들도 변호사 이런 것처럼 시장 경쟁 해가지고 낙오할 사람 낙오하고 완전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저항해서 성공했잖아요. 막는데 그러니까 성공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앞으로의 투자가 될 수 있죠. 이거는 한번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의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밥그릇을 지켰다고 하면은 이걸 들으시는 국민들의 입장인 거고 더 정확하게 하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의 공격에 어느 정도 저항하는데 성공을 한 집단인 거죠. 물론 이제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노동자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는 거지. 뭐 그런 그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메시지는 지금 이미 이제 충분히 다 전달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뭐 1인 1개소법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나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의료기관을 한 개씩만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걸 여러 가지로 문해발시로 갖게 되면은 이제 자본이 축적되고 너무 이윤축으로 갈 테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하는 법인데 그 법에 대해서 사실은 시장주의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왜 의료인만 가져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 가질 수 있어 경쟁을 해야 그 시장 논리에 의해서 어떤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할 수 있고 또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 단체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는 거였죠. 근데 그러니까 의료인이라든가 의사 집단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레임을 받게 되고 낙인 효과를 가지게 되면 오히려 시장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지금 그 나는 재밌던 게 올바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가 그 개봉을 못했었잖아요. 한참 동안 전공의 파업을 하는 바람에 그들이 네, 1년 동안 그 아름다운 못했죠. 의사들이 잘생기고 착하고 그런 의사들이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몇 개월 동안 미룬 적이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시선은 이제 그렇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런 의료계의 시장주의자들의 이야기들이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 운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좀 우려감도 좀 많이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윤석열이 하던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라고 지가 말하고 4대 개혁이 있었거든요. 4대 개혁. 그래가지고 그건 막 나왔을 때 우리 정 선생님 또 한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2,000명 의대 증원안만 남고 나머지는 사실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멈춘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의료 인력 확충이라고는 했지만 그 의대 증원 말고 이 안에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자. 근데 이게 요즘 사정이 생겨가고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만들자, 이것도 사정이 있는 이야기던데,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 우리가 영상에서도 뭐 연간 뭐 4조 정도 지금 우리 건강보험료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뭐 지역의료 강화 제목은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역 필수의료 기금을 모은다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뭐 현재 정부가 이제 8월에 뭐 기획조정위원회가 이제 마치고 이제 실제적으로 정책을 발의하는 시간이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보건의료 문제가 아직 여전히, 그러니까 윤석열표 의료개혁이라고 했던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오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동안 이제 한 1년 넘게 저희 이제 건치신문 TV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거는,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보건의료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거는 병원을 고도화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을 특히나 고도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형 병원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그 미국에 있는 그런 뭐 MD 앤더슨이나 존스 홉킨스나 이런 식으로처럼 완전히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이름으로는 전문의 중심 병원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의사를 많이 찍어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일부 이제 우수하고 엑설런트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가 상당히 이제 고도 의료나 고도 기술 의료를 이제 구현하면서 국제적으로나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이제 수익성을 또 갖추고, 거기서 임상시험이라든가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걸 이제 같이 구동해가지고 뭐 소위 따옴표 연구중심 병원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연동시켜가지고 엄청난 수익성을 이제 바이오헬스랑 같이 연동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에는 한국의 제일 큰 문제점은 뭐냐면, 바이오헬스나 이공계 투자나 똑같은데 기초에 투자를 안 해요, 한국은. 미국만 해도 이제 NIH나 뭐 이런 데 어마무시한 자금이 들어가면서 저희가 뭐 그냥 기본적인 뭐 생리학, 뭐 화학, 물리 이런 데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베이스로 깔고 거기서 이제 몇 개의 아이템들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이런 구조잖아요. 근데 한국은 이제 이게 압축적인 성장을 했던 곳이라서 빨리 상품화 해가지고 수익성이 거둘 있는 것들을 하는데, 바이오나 이 이공계 이제 지금 추격하는 거 말고 이제 앞에서 선도해야 되는 거에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고도화하려고 그랬으면은 아래서부터 예를 들면은 뭐 생물학이라든가 뭐 미생물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최종 결정권자이면서 임상시험을 집행할 수 있는 MD, PhD를 이제 엄청 찍어내면 된다는 생각을 지난 한 15년 전부터 계속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 그 계획 중에 하나였던 거고 실패했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 관료들이나 기술 관료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경제 관료들, 그리고 이제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런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결집이 돼가지고는 이 병원 구조 고도화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로드맵을 다 짜서 작년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의사를 늘리는 것은 이제 실패를 한다는 가정하면, 이 기술 관료들, 특히나 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은 이 사회정책을 이제 입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거는 다른 인력으로 이걸 대체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그게 지난번 방송에 나온 대로 이게 PA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 나머지는 그러면 똑같이 다 하겠다는 걸로 봐야 돼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똑같이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한국의 어떤 사회정책의 수준이나 사회복지 수준에서는 이제 이중 구조화로 그냥 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는 부분,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대형 병원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의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의료를 맛볼 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지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냥 원격 진료, 흔히 이야기하는 비대면 진료 이런 걸로 이렇게 가는 요 구조를 완전히 그냥 쭉 가는 거고, 이재명 정부의 최근 국정기획이 논의나 공약을 다 이렇게 보면 이중화를 명확하게 이제 사실은 그 구조화하는 안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보장성 강화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이 한번 엎은 다음에 사실 이제 이 언사도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잖아요.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쪽이 사회 정책적으로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투자가 거의 없을 거고, 그런 코드는 여기서 똑같이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사실은 이제 이 2,000명 증원화는 어디에 보면은 하나의 큰 이벤트일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한국의 보건의료 산업 자본의 고도화 과제를 일정 정도 수행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의사들이 거기서 반발해가지고 본인들의 이런 피해를 최소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제약과 보험자본 이쪽이 원하는 방식의 정책은 여전히 복지부 안에 계속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예, 심지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지만 실제로 그 밑에 차관들은 옛날에 박근혜 정부에서 의료 시장화를 추진했던 사람, 혹은 뭐 연금 개혁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로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하기 어렵고,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라는 것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 캐나다의 그 건강보험을 거의 이제 전국화 시킨 걸로 처음에 이제 작은 주의 주지사였던 이제 뭐 토미 더글라스나 아니면 영국에서 이제 NHS를 가지고 도입할 때, 물론 뭐 그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보건부 장관했던 베번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사회 정책의 일부로서 보건 정책의 노선이 수정된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식의, 원래 그런 식의 개혁도 아니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개혁인데,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로 넘어오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비상계엄을 하고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극우 정부에서 그래도 좀 개혁적인 정부로 가니까 보건의료 정책 바뀌지 않을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노선 자체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지금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들이 상당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정은경 장관이 또 그런 배번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더더욱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을 다 지나고 새로운 정부가 나오기까지 과정에서 계속 의료 부문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으지 못해서 죄송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뭐 건치를 비롯한 인이어 우리 보건의료 단체들의 역할과 해야 될 일들이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부가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 잘 이해하시고,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이 정도로 할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